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고요. 영화 보는 송병헌입니다. 저희가 벌써 5회째를 맞았는데요. 네,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지난 몇 회 동안 제가 약간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약간, 약간 네네. 스마트해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벗었는데 많은 분들이 쓰면 안 되냐, 박제를 해달라 이런 충격적이고 과격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무비썸이 되고자 안경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경 쓰는 액션까지 지금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달라고 보이죠. 심지어 댓글 중에 고길동이라는 댓글도 다셨는데 찾아낼까요, 내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도 별명을 붙여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입니다. 많은 이슈를 던지고 있는 영화죠. 넷플릭스의 제작비를 받아서 진행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극장 체인들이 이 영화를 틀 수 없다. 홀드백이라고 하죠. 극장에서 먼저 상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2차 판권이든 다른 형태로 푸는 게 이때까지 관례였는데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 입장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옥자라는 한 영화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산업 전체의 어떤 변화에 시발점을 준다는 거에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Ladies and gentlemen, put your hands together for the one, the only. 제가 정리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산골 출신 슈퍼돼지 옥자 언니 미자가 거대 기업 총수 낸시 동생 루시와 맞서는 이야기. 라임이 너무 좋아. 라인만 생각하신 거죠, 지금? 아닙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산골 출신이다. 옥자가 미자의 동생이다. 이것은 가족이다.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거대 기업 총수 낸시 동생 루시가 왜 여기는 자자 돌림인데 여기는 왜 시자 돌림인가? 그런 진짜 어떤 돌림. 미국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을 더듬게 되지. 네. 그런 짧은 한 줄거리였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또 설득이 되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옥자야! 산골 소녀 미자가 가족이 된 옥자를 구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네. 핵심은 저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전력 질주한다. 여기에 어떤 방점을 찍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역시 잘 알아보시네요. 네. 네. 저 국문과 출신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미자가 전력으로 달려와서 그 미란도 그룹의 유리창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반을 설명해주는 쇼트인 것 같아요. 정말 몸으로 다 부딪혀서 했는데 결국은 그룹에 막히는, 물론 그 유리창이 깨지는 그 쾌감을 주긴 하지만 전력 질주해서 저항을 해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제 그 육체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줄거리 알아봤고요. 옥자를 차근차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옥자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감독 봉준호일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가 좀 특별한 이유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소재들, 영화가 현실의 바닥을 땅을 디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흔히 내셔널 시네마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정서의 영화들을 뽑아낸다는 점에서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 늘 기대하고 지지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봉준호 감독만의 세계, 아까 뭐 땅을 딛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봉준호만의 어떤 표식 같은 건 뭘까요? 흔히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봉테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은 싫어하시더라고요. 봉테일, 깐느박 다 본인들이 싫어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름인데 앞으로 자제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너무 봉테일 이렇게 부르니까 한 사람을 좀 단정 짓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일면 중에 한 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짧은 수사라서 언론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먼저 기억나요. 봉테일, 삑사리. 삑사리란 말은 심지어 이게 번역이 안 돼서 해외에서 이제 논문 나올 때, 기사 나올 때도 그냥 그대로 삑사리라고 쓰거든요. 고유한 한국 글로벌한 단어가 됐군요. 재벌이랑 똑같은 거죠. 아. 그게 이제 봉준호의 어떤 유머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전히 이번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살아있죠. 기본적으로 이 영화 보면 그 솔렌트 그린이나 아니면 이웃집 토토로나 이티 같은 영화들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첫 번째 영화는 잘 모르는 영화네요. 천연식품 사라진 2022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해서 식료품을 만들어낸 회사의 얘기인 비슷하네요. 거예요. 네. 네, 대량 생산해야 되는 그런 코드들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요. 장르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초중반의 화면들이나 아니면 톤이 약간 이오치 토토로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 숲의 모습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가족 영화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E.T. 같은 영화도 좀 생각이 나죠. 아마 영화를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장면을 잘 만드는 봉준호 감독과 정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들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캐스팅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저는 일단 좋아하는 배우들이어가지고 그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크 질렌할이 처음으로 그 산골에 올라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오는 장면이라든지 폴 다누가 등장할 때는 폴 다누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뭔가 소년 같은데 약간 미친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너무 미친 소년이라뇨. 아니 너무 해맑은데 뭔가 이상한 광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소년 같은데 이번에도 약간 그 폴 다운의 미친 연기 같은 게 보여서 저는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더라고요. 짧게 한 장면이 등장하죠. 굉장히 모범생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살짝의 광기를 보여줄 때 장면들을 넣는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 영화는 약간 배우들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좋은 배우들을 갖다 놓고 사실 그 배우들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씬을 많이 안 줘요. 심지어 릴리 콜린스 같은 되게 유명한 배우조차 약간 그냥 굳이 저 배우가 아니라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쉬웠고요. 반면에 이제 틸다 스윈튼 같은 1인 2역을 하잖아요, 또 이번에도. 저는 그 1인 2역도 약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봤던 거거든요. 최근 그 작품 코엔 형제의 작품 네, 헤일 시저에서 헤일 시저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 힘든데 점을 찍어가지고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점 찍고 복수하는 언니인지 동생인지 하나는 여기 찍히고 하나는 여기 찍히는데 그걸로 구별을 하는 그런 1인 2역인데 이번에는 약간 메이크업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1인 2역이긴 하지만 다르긴 한데 또 똑같죠. 네.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배우가 원래 갖고 있던 캐릭터를 그냥 좀 낭비하는 그대로 쓰는 뭔가 이야기에서 개발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배우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낭비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사는 거를 어떤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에게는 이게 낭비가 아니라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편을 들어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캐스팅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일단 눈은 호강을 하죠. 그리고 제이크 질렌하는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힘주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일 크리피한 좀 과장된 아마 여느 배우가 이 영화에서 혼자만 이렇게 과장된 톤의 연기를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이크 질렌이라는 배우가 소화를 하니까 확실하게 소화가 되는 설득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알렉사 6호라는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게 디지털 카메라로 치면 디지털 중에 이제 70mm에 해당하는 카메라라고 보셨어요. 굉장히 해상도 높고 어떤 영화들을 이 카메라로 찍었냐면 뭐 레버넌트나 버드맨 이런 영화들을 이거로 찍었어요. 이렇게 화면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광활한 자연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복잡한 또 도심 이런 걸 찍을 때 많이 썼군요. 많은 비주얼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이 화면을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3호델의 비율로 갔는데 칸에서 그런 평들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아이패드용으로 보는 거는 되게 끔찍한 낭비라고. 사실 극장용 포맷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게 넷플릭스의 지금 상황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좀 예술 영화, 작가주의 영화 혹은 화면과 비주얼을 굉장히 신경 쓴 영화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포맷은 이제 아이패드나 스크린인 거죠. 그건 사실 뭐 넷플릭스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패드를 만드는 애플의 문제 아닐까요? 더 큰 아이패드를 만들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2.35대1 이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봉준호 영화 같아요. 되게 부조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영화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매체가 가장 영화적인 지원들, 영화들을 가장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지금 묻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근데 분명히 이게 앞으로 영화의 어떤 향후의 향방을 정하는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봉준호 유머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예를 들면 저는 봉준호 유머하면 괴물에서 박해일 씨가 화염병을 던지려고 하다가 화염병을 놓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장면들. 그래서 저게 뭐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배두나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찍어서 결말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의 관객을 좀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유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일단 시작하면 그 희봉 선생님께서 나오시잖아요. 변희봉 변희봉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우리 동네 이장님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주미자는 빨리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유머는 정말 한국적인 유머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봉준호 영화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안 어울린 것들을 하나하나에 막 구겨 넣으려고 하는 약간 좋은 감독들은 제 생각에 약간 변태인 것 같아요. 그런 충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도 예를 들면 변희봉 선생님이 그 미자가 옥자 찾으러 가려고 저금통을 깨며 깬 저금통에 동전을 막 줍잖아요. 그거 못 죽게 하려고 막 이렇게 명장면이죠. 그 장면 보고 저는 울었어요. 그런 게 웃긴 거잖아요. 저 울었다니까요. 진짜요? 정말로. 그게 웃겼어요. 그게 웃기면서 약간 슬프고 뭐 애처롭고 저는 변희봉 씨가 발을 막 하면서 못 가게 하려는 게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웃긴 장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유목구도 다른 것 같고. 네. 그게 괴물에도 약간 비슷한 점이 나오죠. 딸이 죽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변희봉 선생님이 대사를 해요. 니 덕에 우리가 다 모였다, 니 덕에.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대사인데 보고 있으면 웃기거든요.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정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봉준호의 삑사리 타이밍을 뺏는 거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영화에서의 카메라는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산골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똑같이 괴물과 마찬가지로 밥 먹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좀 되게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많은 영화에서 그렇지만 봉준호 영화에서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족의 의미인 거죠. 세상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버텨내는 힘은 뭐냐? 같이 밥 먹는 가족. 네, 한국인은 밥심이죠. 그래서 한국적인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밥을 먹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해결책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버팀목으로 제시되는 건 항상 가족이에요. 이번 영화에서도 밥 먹는 장면이 오프닝과 엔딩을 장식하고 있어서 사실 이 영화는 출발하는 과정, 출발하는 그 시점과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영화이고 그래서 그 중간을 뭘로 채울까가 사실 중요한 건데 공들인 화면을 보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밥 먹는 걸 찍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을 한 3개 정도 층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거실 밖에서 찍고 그다음에 방 안에서 먹고 있는 거 있고 뒤에 이제 창문에 또 프레임이 걸려 있고 3중으로 이렇게 삼막 구조처럼 프레임을 짜놨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있겠다, 뭐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장면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엔딩에 보면 왜 그 장면 썼는지를 알게 되죠. 똑같은 프레임의 샷을 놓고 그때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오프닝과 엔딩을 사실 정해놓고 달려가는 얘기라는 거죠. 봉준호 감독님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엔딩을 정해놓고 했다는 거? 원래 평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창작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송경원 평론가님의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수미상관인 어떤 이유가 중간을 채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기도 하고요. 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아주 약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가 이 거대한 산업, 공장형 도축 산업을 다 때려 부수고 돼지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장르적인 쾌감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미자가 옥자를 구해내는 장면은 어이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할아버지가 챙겨준 금돼지를 딱 보여주고 그 금돼지로 돼지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가장 선택 가능한 결론, 결국 우리가 이 친자유주의에서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사오는 일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그런 결말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 결말이 좀 슬프긴 하지만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 이게 제대로 된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사온 옥자가 1+1이었다는 거. 네. 정말 잔인하시네요. 네.
정말 잔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작은 돼지 한 마리를 더 가지고 오는 게 어쩌면 잔인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결론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 이 영화의 가치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상업 영화에서 너무 좋은 해피엔딩, 상황을 다 해결해주는 해피엔딩을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좀 심리적인 죄책감 같은 걸 다 덜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되게 많은 걸 잊고 나오죠. 극장에서 다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봉준호 감독 영화는 또 이번 옥자 같은 경우도 찝찝함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야? 해피엔딩인가? 행복한가?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공장형 족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그렇죠. 있는 거죠. 나온 사람들은, 관객들은 계속 눈앞에 어른거릴 거예요. 옥자는 데리고 나왔지만 데리고 나오지 못한 수많은 돼지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돼지들이 계속 기억에 남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분들은 한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봉준호 감독 영화는 보면 항상 누군가가 뭘 실패하는 얘기거든요. 이름 바꿔주시는군요. 봉쇄에 대해서 봉실패로. 영화가 실패한 건 아니지만 실패하는 걸 보여줘요. 사실 불편하잖아요. 영화에서는 항상 해피엔딩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인물들이 항상 좌절을 겪죠. 괴물에서는 결국 딸을 찾지는 못하죠. 실패하죠. 딸을 찾는데. 네. 데뷔작인 플란다스 게에서도 사실 뭔가 이렇게 되게 뚜렷하게 성취를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살인의 추억에서도 범인을 잡는 걸 실패하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뭔가를 배운다, 성장한다, 이런 공식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봉준호 감독의 실패는 그걸 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항상 실패를 했을 때 뭘 보여주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충돌과 실패를 통해서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시스템의 부조리 같은 게 늘 드러나는 것 같고, 살인의 추억을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에서는 그 결국 잡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공권력의 무능함, 시대의 정근대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괴물 같은 경우는 괴물이 나오는 상황을 모두가 뻔히 알고 있지만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빼고는 다 신드렁하게 반응하는 그 되게 무서운 무관심 같은 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사실 소녀와 동물, 옥저와 미자의, 감독님은 사랑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두 사람의 어떤 교감을 그리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영화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되게 강력하게 방점에 찍혀 있는 주제는 축산업 얘기죠. 네. 공정형 축산업에 대한 얘기고 도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느 상업 영화라면 안 보여줬을 것들을 마구 보여주죠. 그런 불편함들을 계속 드러내고, 최종적으로 결국 또 그게 이런 시스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돼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 고치는 것까지 보통 보여주거든요, 영화가. 근데 이 영화는 실패해요, 거기에. 결국 그 시스템에 계속 돌아가고 오히려 훨씬 더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옥자와 미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빠져나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공장형 축산업에 대한 어떤 폐해, 지적이라고 하면 그건 실패죠. 그 실패한 걸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환기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서사 구조를 항상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과 별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별점은 몇 개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옥자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예전 영화가 유머와 풍자 코드가 좀 더 은유에 가까웠다면 이번은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전체 관람가용 같은 느낌, 좀 더 착해지고 편해진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취향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하는 영화도 별로 없고 드물기 때문에 기꺼이 3개 반을 주고 싶고, 옥자를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E.T.와 괴물 사이 어딘가, 그래도 여전히 봉준호의 영화. E.T.와 괴물 사이 어딘가 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차트에서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옥자가 들어갈 수 있을지, 과연 들어갈 수는 있을지. 왜냐하면 별 3개 반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저는 분노 자리에 옥자를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막 순위 변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대대적인 변화가 한번 네. 있었습니다. 7위. 네, 옥자가 7위에 올랐고 저는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평을 했던 문라이트를 제치고 옥자가 4위에 올라갑니다. 높게 올라가시는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인상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4위에 충분히 랭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꽤 높은 순위에 올려봤습니다. 네, 제가 소설가이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대사를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사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름하여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네. 줄여서 이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 짓는데 정말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공을 안 들이나요, 제가? 네. 제일 눈에 띕니다. 네. 오늘 옥자에서 제가 뽑은 이기대는 윤정훈 씨가 옥자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옮기는 장면에서 셀카도 찍고 막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찍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 찍어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올리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뭘 조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나오는데 이 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과잉 해석이네요. 전형적인가요? 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어떤 봉준호 감독의 실패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영화가 또 달리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었고요. 영화 보는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30초 프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이동호 감독의 노후 대책 없다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시작. 네, 이 영화는 그 서울 펑크 밴드들이 그 다시 하면 안 되지? 잠깐만. 펑크락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이고요. 사실 만듦새가 굉장히 좋거나 하진 않아요. 이 다큐멘터리 감독 첫 작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 중에 독립영화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이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할 말을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이게 어차피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다음에 뭐 보죠? 이거?